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카메라 기능 중 꼭 활용해 보아야 할 새로운 기능들의 사용법을 실제 촬영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24에서 바뀐 기능은 해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신 후에 스마트폰을 세로로 들게 되면 상단에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저같이 가로로 두게 되면 우측에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2M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12M은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화소수라고 할 수 있죠. 사진에 더 많은 화소수가 포함이 돼서 나중에 사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자른다든지 또는 큰 화면에서 볼 때 깨지지 않고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12M은 기본 값이 되겠고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50M과 200M이라고 나오죠. 50M은 주간이나 실외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이번에는 200M이라고 있죠. 자, 200M은 제일 높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지만 햇빛이 아주 강한 날씨거나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해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12M으로 두시는 게 큰 문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24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배율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배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값은 지금 1배율로 되어 있습니다. 배율은 줌 기능이라고도 부르죠. 이 줌 기능은 광학 줌과 소프트웨어 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광학 줌이 진정한 줌 기능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줌 기능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도나 화질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S23의 경우에는 광학줌을 10배까지 지원을 했지만 S24는 광학줌을 5배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배율은 줄어들었지만 화소수를 더 높임으로써 더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줌은 S23이나 S24 둘 다 100배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광학줌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1배인데요. 3배를 두게 되면 좀 더 확대가 되고요. 5배를 주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이상은 지금 소프트웨어 줌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1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100배까지 확대해서 비춰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화면이 보이고 지금 배율로 확대된 부분이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때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축소를 해보시게 되면 5배까지 지금 축소가 됐죠. 자, 이 정도까지는 아주 깔끔한 화면이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하시는 게 어느 정도 깨끗한 화면을 유지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쭉 확대합니다. 자,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보이죠? 자, 지금 저기에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지만 얼굴까지 전부 보이게 되고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되죠. 이 정도로 줌 기능이 엄청난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죠. 자, 그 다음은 또 새로 생긴 기능이 듀얼 레코딩인데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레코딩이라고 있죠. 이 듀얼 레코딩을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앞면과 그 다음 스마트폰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죠. 여기 있는 작은 화면이 스마트폰 앞면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이 앞부분은 스마트폰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찍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렌즈 선택 기능이 있는데요. 렌즈 선택입니다. 그러면 전면과 뒷면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전면,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전면 카메라 하나 선택했고 와이드를 하나 선택을 했죠. 그 다음 울트라 와이드와 망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로 동시에 망원과 울트라 와이드를 같이 찍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를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찍은 다음 더 나은 사진을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 사진 촬영한 후에 좀 더 와이드하게 찍을 걸, 좀 더 가깝게 찍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찍어 주시면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 24에서 또 좋은 기능은 인물 사진 기능인데요.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배율이 3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배로 바뀌는 것은 DSLR 카메라의 단렌즈 기능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피사체 주위 부분이 복회가 된다고 하죠. 주위가 흐려지고 피사체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꼭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 풍경 이외에 사물을 찍을 경우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놓고 찍으면 단렌즈 효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감성적이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로등을 가까이 가져와 봤는데요. 어때요? 이 가로등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주위 부분은 뿌옇게 나오죠. 이것이 단렌즈 효과가 되겠습니다. 피사체가 좀 더 집중이 되죠. 이 가로등이 인물이라고 한다면 인물은 깔끔하게 나오고 주위 배경은 블러가 적용되면서 인물이 훨씬 돋보이게 되죠. 이런 일반적인 피사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렌즈 효과 때문에 DSLR 카메라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찍으셨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죠. 결과물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DSLR 카메라 못지않은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효과가 없죠. 2m에서 5m 정도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가장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인데요. 자, 카메라로 이렇게 사물을 찍다가 좀 가까이 근접해서 찍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 좌측이나 상단 쪽에 근접 초점 향상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더라도 제대로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이 근접 초점이 없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흔들려서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 흐리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근접 초점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더라도 정확한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S24에 향상된 카메라 기능 중에 이 근접 촬영 기능이 또 많이 향상이 됐어요. 지금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이 정도로 찍히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정말 깔끔하게 나오죠. 이 정도의 효과는 DSLR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마크로 렌즈 같은 그런 렌즈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찍었는데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꼭 써봐야 하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두시고 사진 찍으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 갤러리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갤럭시 S24 사용자의 99%가 모르고 삼성에서도 홍보하지 않는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24 스마트폰의 갤러리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갤러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찍은 날짜가 이렇게 위쪽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손가락 2개를 좁혀주면 여러 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죠. 자, 좁혀볼까요? 자, 그러면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날짜가 연도별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하면 월별로 나오게 되고 또 확대를 하면 일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진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사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진을 찍은 날짜, 시간, 그 다음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촬영 장소 정보를 제거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자, 일단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에 리마스터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리마스터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리마스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진을 리마스터 해주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좌측은 원본이고요. 우측은 리마스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터치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움직여 보시면 사진의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는 원래 원본이었는데 이것을 리마스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우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선명해지고 밝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전부 리마스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전체적인 사진을 리마스터 해준 것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에서 좋은 포인트들을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전체 사진 상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를 터치하면 꽃만 확대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를 터치하면 이 잎부분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터치하면 자, 이렇게 꽃과 잎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를 할 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이 구도와 결과물을 판단해서 제일 좋은 샷을 뽑아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 컷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리마스터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의 경우는 그냥 사진만 찍은 경우고요. 만약 여러분이 모션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마스터도 대단한 거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부분 잘 나온 컷을 뽑아주고 리마스터를 해주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 리마스터는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다른 기능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줘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카메라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모션 포토라고 있죠. 자, 이 모션 포토를 꺼짐이 아니고 켜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모션 포토를 켜주게 되면 모션 포토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모션 포토를 켜고 찍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은 아래쪽에 모션 포토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모션 포토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셔터를 누른 순간 앞과 뒤로 일정 시간이 같이 찍히게 되는데요. 자, 이 모션 포토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리마스터 외에 장시간 노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장시간 노출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 컷의 사진으로 장시간 노출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완성됐죠? 자, 그런데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힌 경우에 흐리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서 장시간 노출 보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잔상이 생기게 되면서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지만 움직임이 빠를 경우에는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모션 포토를 이용해서 찍었는데요. 자, 이때 장시간 노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노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완전히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장시간 노출 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의 움직임이 흐린 상태에서 그대로 찍히게 되죠. 이걸 고스트 효과라고들 많이 부르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뒤쪽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로 모션 포토로 찍게 되면 장시간 노출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피사체는 그대로 보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시간 노출 기능은 그런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배경 흐림 효과인데요. 이 배경 흐림 효과는 인물 사진을 찍거나 그 외에 사물을 찍을 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자, 보통 보케 효과라고 하죠. 배경 흐리는 사진은 찍을 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찍어야 되는데 이 배경 흐림 효과를 이용하면 사진을 찍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리마스터와 배경 효과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배경 효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사진에서 초점을 맞출 영역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여기 있는 꼬마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꼬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림 효과를 이용을 해서 꼬마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흐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러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효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0인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밀어서 효과 강도를 제일 올려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효과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효과 강도가 최고일 때 뒷배경이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글자 부분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효과를 덜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카메라로 하시면 완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뒷배경이 많이 흐려질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흐려짐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효과도 있죠? 뒤쪽에 있는 글씨가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스튜디오 효과가 되겠고요. 하이키 모노라든지 또는 로우키 모노, 그 다음은 컬러 배경도 있을 수 있고요. 컬러 포인트 기능도 있죠. 자, 이 컬러 포인트는 배경은 흑백으로 만들고 피사체만 컬러로 만드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도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후보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줌 효과 같은 것들은 뒷배경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연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빛 반사 제거 기능인데요. 자, 보통 유리나 반사가 되는 그런 피사체가 주변에 있을 경우 주변 풍경이 반사가 된다든지 또는 빛이 반사가 돼서 보기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빛 반사 제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빛 반사 지우기라고 나오죠. 자, 빛 반사 지우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빛 반사를 제거해 줍니다. 자, 지금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있던 반사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 제거했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명령 취소를 눌러 볼게요. 자, 이게 원래 상태고요.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반사를 많이 제거할 수가 있죠. 자, 빛 반사 제거를 이용하면 2% 부족한 사진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사체가 크게 나온 이런 사진들은 전부 배경 효과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벤치를 중앙에 크게 잡았기 때문에 배경 효과 버튼이 나오죠. 자, 배경 효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물 사진과 동일하게 뒷 배경을 흐려줄 수가 있어요. 자, 블러의 효과를 제일 많이 주겠습니다. 강도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런 조각물이 흐려졌죠. 효과를 적용 안 해볼게요. 효과를 적용한 상태와 안 한 상태를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흐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좀 더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풍경을 찍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위로 터치해서 올리시게 되면 24시간 타임랩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타임랩스도 재밌는 효과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타임랩스 효과를 연출을 해줍니다. 자, 완성됐죠? 자, 지금 이 타임랩스 효과를 적용하면 12초로 바뀌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새벽이 돼서 사진이 밝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풍경을 24시간 찍은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 S24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인공지능이 그 사진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효과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항상 이렇게 터치해서 위로 올리신 다음 어떤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24 갤러리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S24 스마트폰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다양한 편리한 기능으로 AI 폰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갤러리에 새롭게 도입된 놀라운 인공지능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 S24의 놀라운 인공지능 기능은 갤러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선택과 생성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을 하고 그 이미지를 원하는 곳 어디든 옮겨 놓으면 빈 공간을 인공지능이 채워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찍어 놓은 이미지에서 꼬마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 그 꼬마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에 별이 3개가 붙어 있는 버튼이 인공지능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이 있으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네요. 자, 지금 이 꼬마를 선택해서 옆으로 옮겨 볼 건데요. 자, 일단 꼬마를 선택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꼬마 주위를 이런 식으로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죠. 자, 그 다음 이 꼬마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볼게요. 자, 꼬마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선택된 구역 안쪽을 터치하고 기다려야겠죠. 자, 그 다음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꼬마가 이동이 되게 되면 그 꼬마가 있던 자리는 빈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꼬마를 이동시키면 이 공간만 비어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아래쪽에서 생성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빈 공간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채워졌네요. 자, 지금 원래 꼬마 있던 위치가 중앙에 있었는데 꼬마가 우측으로 이동이 되고 그 공간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생성을 해줬죠. 자, 거의 완벽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원래 있던 거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아래쪽에 원본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원래 모습이 보이고요. 원본 보기 버튼에서 손을 떼게 되면 바뀐 이미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이때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이 이미지를 따로 저장을 하려면 다른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원본과 다르게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원본에 덮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원래 원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할지 물어보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원본 이미지를 덮어주는 거고요. 자, 그게 싫으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안함 누르면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동물 사진을 꺼내 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주위를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동물만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른 다음 동물을 선택을 해볼까요?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점선으로 주위를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정확하게 동물만 선택됐죠? 자, 이제 선택 안쪽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이 선택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옮겨 놓을 수 있죠. 자, 옮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있던 자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서 비어 있는 공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생성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경우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고요. 간단할 경우에는 금방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기능은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미지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즉, 내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지금 완성을 해줬죠? 보시면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죠. 자, 원본 보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원래 있던 자리와 옮긴 자리 완전히 완벽하게 합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위치가 약간 틀어졌다,
또는 여기 있던 위치가 저기로 바뀌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약간 삐뚤어지게 찍혔죠. 사진을 찍다 보면 정확하게 가로나 세로 수평이 잡히지 않고 이럴 경우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인공지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회전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사진을 바로 잡아주면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자, 아래쪽 터치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바로 세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빈 공간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사방에 전부 빈 공간이 생겼죠. 자, 이 빈 공간을 생성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합니다. 자, 완성됐죠. 자, 이렇게 풍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자, 상단에 보시면 전혀 위화감 없이 깔끔하게 생성이 됐죠. 자, 우측도 보시면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아까 사진을 돌렸지만 돌렸다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회전을 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바로 서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삐뚤어진 사진을 바로 잡아줄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인물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간단하게 삐뚤어진 사진을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사진은 삐뚤어진 사진이고요. 지금 바로 잡아준 사진이죠. 자, 차이가 크죠. 이런 작은 차이가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합성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배경으로 쓸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사진 위에 다른 이미지를 합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땐 인공지능 버튼 동일하게 누르시고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라고 보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진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플러스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추가라고 나오죠? 갤러리에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죠. 자, 갤러리에서 합성할 사진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합성할 피사체를 또 선택을 해줍니다. 터치, 드래그해서 피사체를 선택을 해주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피사체가 처음 선택했던 사진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피사체를 움직이고 사이즈 조절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빈 곳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두 장의 사진을 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합성한 상태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냥이 하나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바닥에는 꼬마가 앞쪽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꼬마를 선택해서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꼬마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냥 뒤에 가려져 있는 부분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된 안쪽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꼬마를 그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그 다음 생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빈 공간을 또 채워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포토샵 전혀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터치 한 번으로 이미지를 수정하고 생성하고 합성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 작업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사진들 많이 저장돼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용해서 재밌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사진의 3요소는 초점과 노출,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3요소의
후보정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는 부분은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구도의 기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롯한 DSLR 카메라, 어떤 카메라든지 카메라에는 전부 이런 3분할선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을 해서 전체 이미지를 9칸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3분할선이 구도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3분할선은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 3분할선을 이용을 해서 기본 구도를 잡고 그게 숙달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숙달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이 3분할선을 지켜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이런 풍경 사진의 경우인데요.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자, 하늘 부분과 그 다음 땅 부분, 공간을 두 개로 나눈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을 화면 안에 채우는 그런 사진도 있죠. 자, 이렇게 피사체가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가 않죠. 하나의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피사체를 찍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3분할선을 배경에 맞추지 않고 피사체에 맞추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한 공간을 찍을 것인지를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분리된 사진일 경우에는 가로로 분리될 수도 있고 세로로 분리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세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하늘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땅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경계선은 3분할선의 중앙에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3분할선이 하나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3분할선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은 중앙에 있는 3분할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자, 지금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물론 이런 경우에는 언덕 부분이 또 있고 여기는 집들도 있어서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준은 어떤 게 기준이죠? 자, 이 부분이 기준이죠. 중앙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사진의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반으로 정확하게 나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진이 안정감이 들게 되죠. 자, 만약 여기 있는 경계 부분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진의 경우도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늘 부분이 지금 굉장히 넓고요. 땅 부분은 아주 좁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진으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인 하늘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이 좁고 위쪽 공간이 넓으면 안정감은 줄 수 있겠지만 사진이 굉장히 심심해져요. 그 다음 이번에는 경계선이 과다하게 위쪽으로 올라간 사진을 볼까요? 자, 이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바닥 부분과 그 다음 하늘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공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바닥이 너무 올라가 있죠. 자,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하늘은 그나마 나무에 가려서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이 많이 보이는 사진, 바닥이 많이 보이는 사진의 경우에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바닥을 넓게 찍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내가 주제를 줄 만한 피사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늘을 넓게 잡았을 경우에도 하늘에 뭔가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넓어도 상관이 없죠. 자,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3분할선의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풍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식의 풍경 사진들을 많이 찍으실 텐데요. 항상 찍으실 때 이 3분할 선의 중앙 정도의 경계선을 위치시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 경우도 사진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지평선이 중앙 정도에 계속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중앙 부분은 3분할 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왼쪽 언덕이 좀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도 집들이나 건물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바닥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로 찍으면 좀 더 보기가 낫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경계선이 좀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더 낫죠. 좀 더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으실 때 경계선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지를 한 번씩 이 3분할 선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경우는 수평선이 3분할 선의 중앙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하늘이 굉장히 좁게 나오고 아래쪽이 좀 더 넓게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내가 주제를 두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죠.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이 피사체가 주 피사체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사체를 주제로 해서 찍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경계선이 거슬리지가 않아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피사체가 없다고 한다면 사진이 왠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의 통곡의 나무라는 나무를 찍은 사진인데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기 있는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이 나무를 잡고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주제가 이 나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목은 이 나무로 쏠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경계선은 의미가 없고 이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억지로 경계선을 맞추려고 찍다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주제가 있다 할 경우는 세로로 된 3분할 경계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찍으셔도 상관없겠지만 딱히 주제가 없이 풍경을 찍는 경우에는 이렇게 3분할 선의 중앙에 경계선이 배치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잘 찍은 사진으로 인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세로 3분할인데요. 자, 가로는 이렇게 수평선이라든지 공간을 나눌 때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로 3분할 선은 가로 3분할 선과 겹쳐서 피사체를 배치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진의 경우도 에펠탑이 중앙에 배치되면 어디서나 보는 심심한 사진이 되죠. 자, 하지만 우측이나 좌측으로 배치가 됨으로써 공간감을 줘서 좀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피사체를 한쪽으로 배치시킬 경우에는 가로 3분할 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피사체를 중앙에 배치시킬 때는 중앙에 있는 3분할 선 칸 안에 넣으면 되겠지만 우측이나 좌측에 배치시킬 때는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고 주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사진도 그렇죠. 지금 주제가 되는 사람이 3분할 선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꼭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져다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피사체 또는 인물을 배치시킬 경우에는 어설프게 배치시키면 안 되죠.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의 완벽한 중앙이죠.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지만 중앙에 배치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3분할 선의 교차점에 배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자, 작가들의 사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nsplash.com이라는 곳으로 와봤는데요. 여기서 보셔도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은 많이 보는 것만치 좋은 게 없죠. 이런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3분할 선을 이용을 해서 구도를 잡는지를 보시면 사진 찍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사진의 경우
경계선이 거의 중앙에 배치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가 되는 것은 전부 중앙으로 배치를 해놨네요. 자, 지금 이 독수리 사진도 중앙으로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중앙 부분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경계선 부분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아래쪽에 뭔가 주제가 있어요. 자, 지금 지그재그로 된 길이 보이죠. 자, 여기가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아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공간을 잡지 마시고 공간을 나누실 때는 이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도 경계선이 중앙보다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아래에 있는 이 버팔로가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선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경계선이 위쪽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주제가 된 여성분의 뒷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찍었고요. 자, 그 다음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여성분이 먼 산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인물이 중앙에 와 있어야 돼요. 만약 이 여성분이 좌측이나 우측을 보고 있다 할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공간을 더 넓게 잡아주겠지만 지금 시선이 먼 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를 해 놓은 거죠. 자, 이 사진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지금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중앙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와 있죠. 자, 그런데 위쪽을 많이 잡은 이유는 여기에 포인트를 줬죠. 야자수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경계선을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그냥 풍경을 찍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진 공간 중에 한 곳에 포인트를 주시고 그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아주시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 구도의 기본인 3분할 선을 이용한 여백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기본만 생각해서 찍으시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본기가 갖춰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한 번씩은 생각하면서 찍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지만 사진 촬영의 기본기 없이 찍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 어렵죠. 이번 시간은 사진 촬영의 기본기인 초점과 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평과 수직 그리고 초점이죠. 수평과 수직은 사진의 구도를 잡을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점이나 노출은 모든 사진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평과 수직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은 쓸모가 없는 사진이 되어버리니까 초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점의 기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인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인형을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뒷 배경은 전부 흐려지고 인형은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초점이 인형에 맞은 상태가 되겠고요. 인형을 치우게 되면 초점이 뒤쪽으로 맞게 되죠. 자,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알아서 맞춰주게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초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초점을 이렇게 인형에 맞춰주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기종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근접 초점 향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이 켜 있게 되면 앞쪽과 뒤쪽으로 전부 초점이 맞게 되죠. 자, 사진을 찍다 보면 뒤쪽도 초점이 맞아야 되고 앞쪽도 초점이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기능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을 꺼주셔야 되겠죠. S24 이전 기종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 기종은 이렇게 앞쪽에 피사체를 가져다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뒷 배경은 흐려지고 앞쪽에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기종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멀티 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멀티 포커스의 경우에는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더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라고 있죠. 프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포커스에 보면 멀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고 중앙이 있죠. 자, 그 이전 기종의 경우에는 멀티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 같이 제공이 되지는 않아요. S24만의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커스를 앞쪽에 있는 피사체에 맞추게 될 경우 뒷 배경은 흐려지게 되겠죠. 자, 이때 앞쪽에 있는 피사체와 뒷 배경의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좀 더 뿌옇게 되겠죠. 자, 이걸 보통 보케라고 부르죠. 뒷 배경 흐리기인데요. 이 뒷 배경이 피사체와 멀수록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사체와 뒷 배경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피사체와 뒷 배경이 거리가 가까워요. 이렇게 되면 피사체와 배경이 모두 선명해지죠. 이럴 경우 심도가 얕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도가 얕다는 것은 피사체와 배경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경이 많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자, 그렇게 되면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죠. 보케가 많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는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초점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맞춰야 되죠.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인형의 피사체를 맞춘 상태인데 인형 말고 저 뒤에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프로 모드를 이용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정교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같이 자동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피사체를 터치해서 초점, 즉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즉석에서 빠르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해서 초점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배경의 나무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쪽에 있는 나무에 초점이 맞게 되고요. 앞에 있는 인형은 어떻죠? 앞에 있는 인형은 뿌옇게 나오죠. 자, 일부러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죠. 뒤쪽에 좀 더 주목감을 주기 위해서 앞쪽을 일부러 흐리고 뒤쪽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연출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를 했을 때 하얀색 동그라미가 나오고 아래쪽에 전구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초점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전구는 밝기가 되겠죠. 여기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바뀌고요. 위쪽에 보면 자물쇠 모양이 걸려 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앞에 있는 피사체를 치우더라도 계속 내가 지정한 거리에 초점이 맞아 있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계속 초점은 그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면 나무가 선명하게 보이다가 자, 그 다음 뒤로 빠지면 어때요? 계속 초점이 맞지 않고 뿌옇게 나오죠. 여기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제가 가까이 가면 거기에 맞춰서 초점이 맞게 되고요.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초점이 맞아지게 되겠죠. 원하는 물체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게 됩니다. 자, 이게 자동 모드가 되겠죠. 자, 보통 찍을 때 수동 모드보다는 자동이 편하죠. 그래서 보통 자동 모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수동 모드인 프로 모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에 숙달이 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수동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수동 모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점 아래에 있는 밝기인데요. 자, 밝기 부분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통 노출이라고 부르죠. 자, 저는 이 부분의 어둡기가 좀 더 밝아지면 좋겠어요. 이 부분의 밝기가 다른 부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럴 경우 이 부분을 터치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출을 잡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자, 이 노출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게 할 수가 없고 사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밝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밝기를 올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밝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게 올리기 위해서 무작정 올리게 되면 다른 부분은 과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촬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저는 뒷 배경을 뿌옇게 흐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경우는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면 굉장히 사진이 멋있게 보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멀수록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깝게 찍지 마시고 멀리 떨어뜨려서 찍으시면 배경 흐림 효과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잘 활용을 하면 멋진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쪽에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뒷 배경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나무는 뿌옇게 나오고 배경이 선명하게 나오죠. 자, 일부러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앞쪽에 있는 나무에 초점을 맞춰주고 배경을 뿌옇게 흐리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완전히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이면서 뒷 배경을 흐리는 이렇게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항상 중앙에 들어오게 찍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분만 보이더라도 선명하게 찍어주시면 이런 사진도 멋진 사진이 될 수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사진은 앞쪽 벤치 손잡이 부분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초점을 맞추고 뒤쪽은 뿌옇게 흐리면 이런 사진도 멋진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초점을 맞추고 밝기 조절을 좀 더 해주시게 되면 이런 자동 모드에서도 수동 모드 못지않은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으실 때 반드시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한번 터치를 하셔서 선명하게 보이게 초점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 밝기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주셔서 찍으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아무리 후보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원본 상태가 깔끔한 것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초점과 노출을 잘 맞춰서 찍어 보도록 하세요. 노출과 초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찍으실 때 그냥 찍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어 보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외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번 시간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광고보다 더 광고 같은 멋진 사진을 간단하게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광고 사진 같은 멋진 사진을 찍어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하게 되면 셔터 버튼 위쪽에 기본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만 가능한 다양한 촬영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노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의 기본 촬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기능은 일반적으로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는 한 장면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돌리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풍경을 같이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파노라마의 장점이죠. 자, 그런데 이 파노라마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풍경이 사방으로 둘러싸진 그런 풍경이 좋고요.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풍경은 왜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쁘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제자리에서 카메라를 돌리기 때문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풍경의 경우에는 현재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리와 돌렸을 때 저쪽에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주위로 둘러싸여 있는 풍경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거리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 주위로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풍경일 경우에 가장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파노라마로 찍을 경우에는 0.5배와 1:1 배율 두 가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0.5가 되면 광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왜곡이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넓은 구역을 찍을 수 있고요. 1:1 배율로 하게 되면 크게 나오는 대신에 0.5배에 비해서는 왜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 멈춰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아서 그 방향을 감지해서
사각형 모양이 따라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멈춥니다. 그 다음 찍힌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주위 풍경이 넓게 찍히게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삼각대에 고정을 해놓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있는 이 하얀 박스 상단과 여기 있는 하단 부분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겠지만 만약에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손으로 들고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진의 결과물이 좋게 나오진 않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더라도 벗어나는 부분은 알아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단에 있는 빈 공간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상하로 너무 많으면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죠? 되도록이면 상하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위치가 바뀌게 되면 결과물에서 피사체들이 중복해서 나오거나 밀려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걸어가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서 찍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이 밀리게 돼요.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걸어가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찍힌 사진인데요. 자, 확대를 해보시면 자, 어때요? 이런 가로등이 중복해서 나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자리에서 찍는 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되도록이면 걷지 마시고요. 정확한 위치에서 회전만 하면서 찍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찍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찍는 파노라마 사진의 기본 촬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가로로만 찍는 게 아니고 세로로 있는 파노라마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좌우측으로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만 찍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세로 방향으로 이 화살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대신 셔터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셔터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각형 모양이 위아래로 나오죠. 자, 이렇게 위아래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 셔터 버튼을 멈춥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웅장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촬영 방법으로는 이렇게 상하가 긴 웅장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카메라를 가로로 들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세로로 찍었을 때에 비해서는 오른쪽과 왼쪽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넓게 상하 파노라마로 찍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가로로 찍을 때도 세로로 세워서 가로로 찍게 되면 좀 더 위아래 공간이 많이 나오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세워서 가로로 긴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두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위의 공간과 아래에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가로 사진에 비해서는 상하 공간을 더 넓게 잡아줄 수 있죠. 자, 여기서 파노라마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위와 아래 공간이 넓게 나오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줄 수 있어요. 자, 결과물 볼까요? 자, 그러면 좀 더 넓게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찍어 보시고 가로 사진이 나을지 세로 사진이 나을지 주변 풍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제가 찍는 장소의 경우에는 아래쪽과 위쪽에 별다른 게 없겠지만 만약에 빌딩들이 높이 서 있다거나 또는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피사체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로로 찍게 되면 좀 더 웅장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가로로만 찍거나 세로로만 찍거나 하지 마시고 가로 세로를 바꿔가면서 좀 더 피사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분신술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파노라마로 또 찍을 수 있는 게 분신 사진 같은 것들 많이 찍으시죠. 자, 그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노라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 박스가 손을 지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완전히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찍힌 거죠. 자, 이때 다시 앞에다가 또 하나를 놔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지나갑니다. 자, 손을 완전히 지나갔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쪽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신술 사진 같이 찍을 수가 있죠. 동일한 사람을 여러 명이 나오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화면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 잔상이 남지 않고요. 여기서 새로 찍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 카메라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 위치를 벗어나서 이쪽에 와서 서 있는 거죠. 카메라 바깥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또 왼쪽에 와서 서 있겠죠. 그때 화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잔상이 생겨서 바깥쪽에 서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카메라가 돌면서 또 찍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분신 사진을 찍을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렇게 피사체가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 잔상이 남기 때문에 피사체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이 카메라 뒤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피사체는 이렇게 카메라 뒤를 돌아서 그 다음 찍을 위치로 가서 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찍어야만 잔상 없이 제대로 깔끔한 분신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사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카메라를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피사체는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피사체가 위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움직여서 그 피사체를 또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피사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고요. 자, 안 보이게 되면 또 피사체는 이동하겠죠. 자, 다시 또 카메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이동한 다음 다시 피사체가 보이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인 다음 그 다음 피사체는 또 이동하게 됩니다. 카메라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또 피사체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전부 찍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모습을 재밌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다른 곳에서 세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게 되면 절대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로 세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웅장하게 찍히게 되고요. 제한된 이 사진 공간 안에 더 많은 경치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넓은 피사체나 또는 높은 피사체를 찍을 경우에는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여러분이 광고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죠. 외부에서 사진 찍을 때 꼭 이런 식으로 찍어보도록 하세요.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해서 광고 사진 같은 행성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노라마 사진을 응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되면 가로가 길게 찍히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공간이 작아지게 되면 한정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죠. 자, 그런 파노라마 사진을 돌려서 행성 사진을 찍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사진은 CF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파노라마 사진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앱도 설치해서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티니 플래닛이라는 앱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티니 플래닛 글로벌 포토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겠죠. 티니 플래닛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 파노라마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나무가 서 있는 풍경이라도 나무의 높이가 불규칙적이면 좀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경이 나왔죠? 자, 여기서 끝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행성 사진을 만들게 되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이 너무 넓게 나오면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은 너무 많이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구역을 잡아줍니다. 끝에 걸치는 부분이 많으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잡았어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파노라마 사진을 말아서 행성 사진 같이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메뉴가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메뉴에서 벌지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왜곡의 정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말아 들어가면서 왜곡이 많이 되고요.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왜곡이 덜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요. 트위스트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줌은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상태는 바깥쪽으로 말았죠. 자, 이번에 그 아래에는 웜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사진을 말아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버트를 이용을 해서 바깥쪽으로 말아주거나 안쪽으로 말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스핀을 줄 수가 있죠. 자, 저는 바깥쪽으로 말아볼까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어드밴스트를 보게 되면 이 행성 사진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트로 바깥쪽으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아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여러분이 CF에서 많이 보던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던 합니다. 그러면 해상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아웃풋 레솔루션은 저장할 때 어떤 해상도로 할지 지정을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고해상도가 좋겠죠. 하지만 최고 고해상도로 올리게 되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디움과 익스포트 노멀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포트 합니다. 자,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앱이기 때문에 광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건너뛰기 합니다. 자, X 누르시면 광고는 건너뛰면서 이렇게 내가 만든 사진을 행성 사진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행성 사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고 영화나 CF에서 보던 멋진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진 찍으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카메라 기본 화면에서 갤럭시 S24에서 새롭게 바뀐 부분과 그 외의 갤럭시 기종의 카메라 앱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처음 화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셔터 버튼과 앞뒤 카메라 전환이 있죠. 자, 그 다음 좌측에는 갤러리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면 갤러리로 들어가겠죠. 자, 다시 뒤로 가기 누른 다음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를 누르면 카메라의 앞뒤가 전환이 되게 되죠. 자, 누르면 이렇게 앞면이 보이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뒷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셔터 버튼인데요. 자, 지금은 여기 보시면 사진으로 되어 있죠. 자, 옆으로 옮기면 동영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 인물 사진이 있죠. 인물 사진은 기본적으로 3배로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배로 찍히게 되면 장점이 인물 뒷 배경을 날릴 수가 있죠. 인물이 좀 더 부각돼서 선명하게 나오고 뒷 배경은 뿌옇게 나와서 아주 멋지게 찍을 수가 있죠. 인물 사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3배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가면 더보기가 있고요. 다양한 다른 카메라의 기능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사진을 선택을 했을 경우
아래에 있는 셔터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셔터를 한 번만 누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진이 찍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터치하자마자 바로 끌어내려야 돼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사로 찍히죠. 연속 촬영이 되는데요. 찍힌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사진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35라고 써 있죠. 자, 이건 35장이 연사로 찍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35장 표시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35장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이 여기 있는 왕관 표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왕관 표시 보이시죠? 자, 이 왕관 표시를 터치하게 되면 그 사진이 여기 보이게 되고요. 이 사진만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자, 순간 포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사 촬영으로 여러 장을 찍은 다음 원하는 사진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 연사 기능 많이 이용해 보세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언제든지 동영상을 찍을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충분히 찍으시고요. 다시 손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다시 사진 찍으시면 되겠죠.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연사로 찍어야 할 경우 이렇게 터치하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찍고 손을 떼시면 그 중에서 원하는 사진만 골라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셔터 버튼 활용 방법은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피사체 가까이 카메라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 접사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노란색이 나오면 근접 초점일 때 기능을 향상시켜 주게 됩니다. 좀 더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자, 노란색 버튼을 끄게 되면 하얀색으로 보이죠. 이럴 때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자, 가까이 가져가신 다음 이렇게 근접 초점 기능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찍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접사 같은 걸 이용하실 때는 꼭 이용해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배율이죠. 네, 이렇게 원하는 배율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위쪽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후레쉬 버튼이 보이죠. 자, 후레쉬 선택하면 오토, 그 다음에 상시 후레쉬 꺼짐이죠. 오토의 경우는 주변 밝기를 스마트폰이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후레쉬를 켜주는 것이고요. 상시는 계속 켜 있는 상태죠. 자, 꺼짐은 후레쉬를 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타이머가 있죠. 자, 타이머 선택하시면 2초, 5초, 10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타이머의 경우에는 셔터를 누르더라도 지정한 시간이 되기 전에는 셔터가 눌리지 않다가 지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눌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가 2초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2초 후에 자동으로 셔터가 눌리게 됩니다. 자, 이게 타이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타이머는 한번 설정을 해주게 되면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키더라도 타이머가 항상 2초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찍으실 때는 타이머가 필요 없으면 항상 꺼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율 누르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나오게 되죠. 자, 3:4는 기본적인 사진 사이즈죠. DSLR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로 찍으실 때 기본적으로 사진 사이즈는 3: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16은 주로 영상에 맞는 사이즈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영상들 전부 9:1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입니다. 1:1은 SNS 같은 것에 올릴 때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풀 사이즈는 스마트폰 전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풀로 눌러볼게요. 풀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채워지게 되죠. 자, 이 풀은 스마트폰 기종마다 사이즈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풀 사이즈도 전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상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울트라 기종입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누르게 되면 200까지 나오는데요. 보통은 50이나 12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해상도 픽셀 수가 되겠습니다. 200M은 2억 화소가 되겠고요. 50M은 5천만 화소, 12M은 12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자, 화소수가 높을 때의 장점은 뭘까요? 자, 이렇게 멀리서 사진을 찍었더라도 나중에 크롭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이용해도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화소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을 표현할 때도 더 많은 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서 일부분만 이용하더라도 깔끔한 화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나중에 일부분만 잘라서 써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화소수를 높여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전체 찍은 사진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럴 때는 화소수가 꼭 높이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이 해상도는 나중에 결과물을 어떤 곳에 활용할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모션 포토가 되겠습니다. 이 모션 포토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앞과 뒤에 일정 시간을 같이 찍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앞에 1초와 뒤에 1초도 같이 찍히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 모션 포토를 이용해서 찍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사물을 찍을 경우는 되도록이면 모션 포토를 찍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션 포토를 찍게 되면 갤러리에서 해당 사진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모션 포토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자, 모션 포토에서 내가 원하는 컷만 추출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모션 포토가 열린 상태에서 아래쪽에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하단 메뉴에서 여기에 모션 포토 버튼이 보이죠? 자, 이 모션 포토 옵션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모션 포토 컷들이 전부 나오죠. 여기는 사각형을 터치한 다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메인 이미지로 설정이 됩니다. 완료합니다. 자, 이제 이 모션 포토의 메인 컷은 이 사진이기 때문에 JPG로 저장을 해도 이 사진만 저장이 되겠죠. 다른 컷들은 저장이 되지 않고요. 이 사진만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모션 포토는 갤럭시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메인 컷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상단의 제일 우측에 보면 사각형이 겹쳐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효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찍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해서 사진을 즉석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찍기 전에 적용하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플러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플러스를 누르면 필터 만들기라고 나와요. 필터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갤러리에서 쭉 보이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내가 특히 마음에 드는 색조의 사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진을 선택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나온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 필터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 찍는 사진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주위가 전부 파랗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찍었던 사진들을 필터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우연히 아주 잘 나온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진의 색조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드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켰을 때 보시면 여기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자, 점이 하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세로로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자, 가로 화면에 상단에 초록색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로 화면이란 뜻이고요. 자, 세로 화면으로 돌렸을 때 상단에 있는 것은 세로로 찍는 사진이란 뜻인데요. 이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세로 상태에서 초록색 점이 있을 때 그대로 눕힌 상태에서 가로로 돌리면 센서 때문에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찍는 사진은 세로 사진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위치를 시킨 다음
초록색 점이 상단에 나오게 해서 눕힌 상태에서 돌렸어요. 자, 그러면 점이 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죠. 자, 이때 사진을 세로로 찍게 되면 결과물이 가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을 세로로 찍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면 초록색 점이 가로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초록색 점은 계속 가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고 세로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 갤러리를 볼게요. 자, 세로로 찍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가로로 나오죠? 그러면 이 사진을 세로로 돌리려면 다시 사진을 또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송을 하더라도 전부 이 사진이 가로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세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찍혔을 때 문제점은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했다거나 또는 컴퓨터로 가져갔을 때 이 사진이 세로로 나오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가로로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여기 아래쪽에 편집 가서 또 사진을 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세로 사진을 찍으시려면 항상 초록색 점이 상단에 나오게 찍으시고요. 가로로 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초록색 점이 여기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찍도록 하세요. 자, 초록색 점이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세운 상태에서 세우거나 그 다음에 돌려서 바로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문서 찍을 때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기본 화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카메라 기능이지만 기본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찍으시면 좀 더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사진 찍으실 때 항상 기억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는 멋진 영상을 간단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본 영상 10분 시청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놀라운 기능을 이용하여 누구나 영화나 CF 같은 이런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하이퍼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전문가 못지않은 영상을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만 찍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랩스를 이용을 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멋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랩스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60배속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배속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5배속을 주시게 되면 달리는 중이거나 역동적인 사람을 찍을 때 쓰이는 배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배속은 지나가는 차들, 그 다음 15배속은 움직이는 구름, 30배속은 걸어다니는 사람, 60배속은 일출이나 일몰 촬영할 때 이용하는 배속이죠. 자, 그 다음에 15배속 야간 모드는 야간에 빠른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야간 45배속은 자동차의 움직임을 빗줄기처럼 촬영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퍼랩스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구름 촬영 모드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속을 선택을 하시고요. 15배속을 주고 구름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 스마트폰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손바닥 표시를 눌러서 슈퍼 스테디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전부 잡아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하이퍼랩스 버튼을 누르면 15배속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15초를 촬영을 했을 때 1초 촬영 분량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5초의 분량을 압축해서 1초로 바꿔주는 거죠. 나머지 30배속, 60배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0배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60초, 즉 1분을 촬영하면 1초 분량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곳에 거치해 놓고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을 하이퍼랩스를 이용을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랩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박스 같이 나오죠. 자, 여기에 000000이고요. 그 옆에
10초, 11초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15초가 되게 되면 왼쪽 부분에 1초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15초가 흘렀을 때 1초의 분량이 지키고 30초가 흐르면 2초가 지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정확히 15초는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분량을 찍을 때까지 그대로 거치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왼쪽에 있는 3초 부분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경과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고 찍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 사진이라든지 또는 일반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피사체든 빠르게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지금 거의 3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실제 찍히는 시간은 11초가 되는 거죠. 자, 멈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영상은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찍을 수가 없죠. 이런 하이퍼랩스 기능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나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던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때 흔들리는 나뭇잎이라든지 자동차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지나가게 만들죠. 자, 이 효과도 하이퍼랩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이퍼랩스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적당한 속도를 주셔야 되겠죠. 10초를 줘서 지나가는 차들 촬영하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과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하이퍼랩스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움직이는 게 빠르게 찍혔겠죠. 자, 멈추고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에 찍힌 영상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나뭇잎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거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빠르게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멈춘 상태에서 피사체를 찍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찍는 하이퍼랩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숲길을 걷는다든지 또는 도심을 걷는다든지 할 때 주변 풍경을 보여주면서 걷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하이퍼랩스를 이용하면 멋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속도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속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내가 걸어가면서 찍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찍는 30배속 속도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버튼 누르고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브이로그 같이 내가 걸어가면서 하이퍼랩스로 찍어 봤는데요. 자, 영상을 플레이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주위 풍경을 멋있게 찍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 할 경우에는 지금 30배속으로 잡아놓은 하이퍼랩스를 15배속이나 또는 10배속으로 줄여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걸음 속도나 영상 결과물을 보시고 속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많이들 여행도 다니시고 외출하시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멋지게 찍어보시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겠죠. 하이퍼랩스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든 하이퍼랩스 영상에 음악을 넣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전송을 할 경우에도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 있으면 보는 사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하이퍼랩스 영상을 찍으셨으면 이왕이면 음악도 넣어서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저는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이 옆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런 메뉴들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나와 있게 되겠죠. 자, 찾아보시면 똑같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단에서 점 3개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하이퍼랩스 영상에 다른 영상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영상을 이어 만들지 않고 이 영상에 음악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음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음표 모양 누르게 되면 음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음악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주제가 나오죠. 편안한, 여유로운, 활기찬, 감성적인, 사랑스러운 여러 가지 있죠. 구름이 지나가는 하이퍼랩스 영상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음악이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선택하고 뒤로 돌아가시면 해당 음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해당 음악 선택하시고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음악이 들어간 하이퍼랩스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내장 메모리 DCIM 비디오 에디터에 동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나오죠. 자, 뒤로 돌아가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음악을 첨부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이퍼랩스 영상에 음악을 추가해서 하나의 멋진 영상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퍼랩스로 찍은 영상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이퍼랩스 영상은 IB96 운영자님이 차량 운행 중에 찍은 하이퍼랩스 영상인데요. 이 경우는 30배속으로 찍지 않고 5배속으로 찍으셨습니다. 각각 배속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꼭 그 배속으로 찍을 필요는 없죠. 본인이 보기에 이게 더 낫다 싶으면 해당 배속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5배속으로 찍긴 했지만 오히려 30배속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죠. 걸어가는 사람을 30배속으로 찍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고 이 경우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끝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5배속이나 10배속으로 찍는 게 더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몰 영상을 제가 찍어 봤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일몰 광경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 경우는 60배속으로 찍었습니다. 즉 60분을 찍으면 1분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자,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는 일몰이 굉장히 멋지게 찍혔죠. 지금은 도심에서 찍어서 이렇지만 여행지에 가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정말 멋지게 나올 거예요. 여행 가시는 분들 꼭 일출이나 일몰 사진 이 하이퍼랩스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야간 영상인데요. 방송 보시면 이런 영상들 많이 나오죠. 전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찍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정도로 찍힌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능이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자동차 라이트에 빗줄기를 만드는 이런 영상도 간단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높은 곳에서 찍으면 더 멋지게 나오긴 하겠지만 꼭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반 눈높이에서 찍더라도 멋지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로 찍은 야간 하이퍼랩스인데요. 어때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죠? 자, 이렇게 하이퍼랩스로 찍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하이퍼랩스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찍어보도록 하세요. 특히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결과물이 더 잘 나오게 되겠죠. 특히 야간에 저조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래 1, 2년 사이에 나온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찍은 스마트폰 기종은 S10 기종인데요. 이 S10도 벌써 4년, 5년 정도 된 스마트폰이죠. 그 이후에 나온 스마트폰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